척추동물의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은 물고기의 육상 진출입니다. 힘들고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화성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또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땅 위에서 살기 위한 준비 작업, 즉 사지류의 진화도 어렵고 오래 걸렸을 겁니다. 이번 육상 진출 시리즈는 3개의 영상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제1편은 육상 진출 준비 작업과 어떤 연유로 지느러미가 4다리로 바뀌었는가. 제2편은 물고기는 환경 압력에 밀려서 나갔을까 아니면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를 물어봅니다. 제3편은 진화는 선적응 개념으로 육상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할 것입니다. 물고기 육상 진출은 힘들고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우선 체온 조절은 어떻게 할 거냐? 물에서 생활할 때는 일정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물 밖으로 나가보면 온도 요동이 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 문제. 비록 허파를 가지고 있는 폐허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걸로 보이지만 아가미를 없애버리고 폐호흡만 해야 했으니 적응하는데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탈수 이거 큰 문제입니다. 껍데기로 자신의 탈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만 번식할 때 문제입니다. 물고기 일대와는 다르게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력을 견뎌야 합니다. 수중 생활할 때는 부력이 자기 몸을 떠받쳐주니까는 괜찮았지만 땅에서는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팔과 다리가 발달돼야겠고 척추도 든든해져야 됩니다. 중력을 거슬러 가면서 슬슬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빠르게 움직이려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육상 진출을 감행했을까? 물고기라도 모두 수중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어귀나 해안 습지대에서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바닥을 헤집고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애들 중 하나가 버릇처럼 육지에 들락날락하다가 아예 자리 잡았을 거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여기 바닷물과 강물이 교차하는 지점에 사는 말뚝망둥어입니다. 물이 빠진 강가 갯벌 뛰어다니면서 갑각류나 지렁이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애들로 땅에서 서식지 다툼을 하면서 꽤 오래 지냅니다. 얘들은 고등어와 같이 부채살 지느러미를 가진 조기어류입니다. 그런데 지느러미를 받쳐주는 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호흡량 40%를 피부로 때우기 때문에 물 밖에서 오래 견디며 그 생활을 즐깁니다. 한편 잎사귀형 뭉툭한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들을 육기어류라 하며 현존하는 육기어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렁피쉬 페어입니다. 여기 호주 페어는 공기 주머니 부레가 변형된 허파를 가지고 있으며 물속 산소가 부족할 때 지느러미를 이용해 배밀이하며 물 밖으로 나갑니다. 이들은 축축한 환경이라면 물 밖에서 며칠을 살 수 있지만 물 없이 살지 못하는 완전 수생종입니다. 여기 실러캔스는 또 다른 육기어류입니다. 이들은 6600만 년 전에 사라진 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8년 남아공 인도양 바다에서 살아있는 종이 잡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고 1999년 인도네시아 바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줄곧 깊은 대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폐는 퇴화되어 흔적만 있습니다. 현존하는 사지류는 4억 년 전 대본기의 육기 어류에서 진화했습니다. 대본기는 4억 2천만 년 전에서 3억 6천만 년 전까지의 기간으로 흔히 물고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대본기 초기 실러캔스와 페어의 공동조상의 한 무리는 깊은 바다로 들어가 실러캔스로, 다른 한 무리는 땅 언저리 얕은 바다나 강가 머물러 페어로 진화했습니다. 이들 페어의 조상 한 무리가 땅으로 올라가는 모험을 감행해 육상 사지류로 진화했습니다. 이들이 소위 육상 동물과 해양 동물을 잇는 가장 가까운 공동조상입니다. 한편 육지로 진출하지 않은 페어 조상은 4억 년 동안 무척 더디게 진화하여 세계의 속 6종만 남겼습니다. 느린 진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호주 페어는 1억 년 이상 변하지 않은 가장 오래된 척추 동물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 지느러미와 동물 앞다리 구조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육기 어류 중 호주 페어의 가슴 지느러미 뼈에는 사지류, 사람으로 치면 1개의 윗팔뼈와 2개의 아래팔뼈에 해당하는 뼈들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지류의 파생형질을 열거해보면 첫째, 중력을 지탱하는 발가락이 달린 4발과 다리. 둘째, 머리를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한 목, 매우 중요한 파생형질입니다. 셋째, 척추와 연결된 어깨와 골반입니다.
특히 뒷다리에서 전해오는 힘이 머리 포함 몸 전체로 전달되는 구조는 사지류의 빠른 몸놀림에 중요했습니다. 넷째, 아가미 상실과 공기로 전해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귀의 부차적인 진화입니다. 청력은 파충류가 고생대 지구를 접수할 때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 귀 옆에 있는 구멍은 아가미의 불충분한 퇴화의 흔적입니다. 유럽인은 1%, 대만인은 2.5%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로 전해오는 냄새 감지 시스템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수용성 냄새 물질을 감지했지만 땅으로 올라온 이상 사지류는 물에 녹지 않는 냄새 분자를 감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적응을 모두 나열하기는 시간이 벅찹니다. 그냥 기타 등등입니다. 폐어류에서 사지류로 진화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화석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930년대에 덴마크와 스웨덴 고생물학자들이 그린란드 해안에서 최초의 육상 척추 동물 화석을 찾기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집념이 녹아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판데리크티스 포함 그 이전에 등장했던 화석종들은 기본적으로 육기 어류입니다. 지느러미의 아래 팔뼈 2개가 제대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틱타알릭은 아주 중요한 전이 화석입니다. 위팔뼈와 아래팔뼈 사이에 관절, 즉 팔꿈치가 생겼으며 또 지느러미 경계의 손목도 진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칸토스티가와 툴러페토는 기본적으로 양서류입니다. 지느러미 말단에 손가락뼈가 배열되면서 물고기 태를 벗습니다. 이후 손가락뼈는 5개로 조정됩니다. 틱타알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틱타알릭은 2004년 닐 슈빈이 이끄는 과학자들에 의해 캐나다 엘스미어 섬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 섬은 3억 6천만 년에서 3억 8천만 년 전 대본기 지반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때에는 적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슈빈 박사는 과학자로서 나홀로 서기를 시작할 무렵 어려서부터 품었던 이상인 육상 진출 전이 화석을 찾고자 펜실바니아와 뉴욕주 캐스킬 대본기 지반을 뒤집니다. 수년간 헌물을 켜다가 작전을 바꿉니다. 여러 지질학 문헌을 섭렵한 뒤에 엘스미어 섬 근처가 육상 진출 시기에 해당하는 지층이 노출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원정팀을 꾸려 2번의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원정에서도 찾지 못하여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 이후 미련이 남아 마지막 한 번 더 시도. 와우. 슈빈 박사는 기적적으로 틱타알릭 주둥이 끝이 노출된 암석을 발견합니다. 금색이 통틀어 가장 중요한 화석이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슈빈 박사의 저서 내 안의 물고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2006년 네이처에 발표된 틱타알릭의 상반신 모습에 의하면 폐어와 같이 핀을, 지느러미, 아가미 그리고 허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에서 볼 수 없는 사지류 특징인 갈비뼈 세트를 가지고 있기에 호흡을 더 쉽게 할 수 있었고 몸을 지탱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물고기에는 없는 목과 어깨가 있어 머리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평평하고 눈이 위로 몰려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물 바깥 세상을 보는데 더없이 좋은 위치입니다. 끝으로 누차 강조했던 지느러미 뼈를 보면 땅 위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는 없었지만 팔뼈 관절과 손목이 있어 바닥을 짚고 머리를 쳐들고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틱타알릭 하반신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골반뼈는 척추와 연결이 확연하지는 않지만 뒷지느러미 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뒷지느러미는 물속에서 추동력을 주었고 강기슭을 걷거나 강바닥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슈빈 박사는 자동차와 비교하여 상반신만 봤을 때 앞바퀴로 달리는 전륜 구동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4바퀴로 달리는 사륜 구동 자동차였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시사점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앞다리와 뒷다리가 동시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땅에서 걸어 다니려고 지느러미가 4다리로 바뀐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 질문이 생깁니다. 왜 수중생활 중에 지느러미가 다리로 바뀌었느냐? 사실 다리는 육상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치는 아닙니다. 뱀은 아예 다리를 버렸습니다. 역으로 수중생활하면서 다리가 생기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지느러미가 다리로 바뀌었는가? 에 대한 답은 지느러미를 주어진 용도에 벗어나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느러미를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뼈는 자라고 커진다. 이는 진화이론에서 이단적인 개념인데 비켜가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설명은 우리가 누차 질문했던 어떻게 행동이 형태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발달 가소성 개념이 도입됩니다. 동물이 취한 특정 행동이 뱃속 자식에게 주어진 여러 발생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주고, 특정 발생 옵션 선택이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미세 조정하여 형태를 변하게 한다는 것이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행동이 형태 변화의 원인이 아니고, 행동에 따른 환경 변화가 무작위적인 변이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형태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적인 변이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행동이 발생 경로의 여러 옵션 선택에 영향을 주어 지느러미의 형태를 바꾸게 했다는 실험 결과를 소개합니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연구팀은 물고기에게 바닥을 기는 행동을 강제하면 지느러미가 걷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한다는 실험적 증거를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 발달 과정에 가소성 여력이 남아있는 물고기를 선택하여 8개월 동안 육상 적응 훈련을 시킵니다. 지느러미에 힘을 주며 머리를 들고 배밀이로 땅 위를 움직이게 유도하는 거죠. 이러한 훈련은 지느러미 근육의 변화를 유도하였을 뿐 아니라 가슴 지느러미와 아가미를 지지하는 흉대의 모양도 변하게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뼈 모양은 초기 사지류인 유스테노프테론에서 아칸토스테가로 진화할 때의 모양 변화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지느러미의 비정상적인 사용이 육상 척추 동물의 진화를 이끌었을 것임을 제시한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은 해변이나 강어귀에서 어슬렁거렸던 4억 년 전의 폐어 조상종은 왜 지느러미를 비정상적인 용도로 바꾸셨느냐입니다. 환경 압력에 밀려서? 혹은 환경 유혹에 끌려서?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